네. 제가 지난 시간에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는 이유가 내년에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통제가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그래서 원래 9월 달보다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최종 금리 인하의 목표가 이전보다 약간 좀 백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올라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 그 연준 금리 시장 얘기 말고요. 시장 기대감인데 제가 보는 앞으로 연준 금리 내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뭔 얘기를 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국 국제금리 상승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봤어요. 원더풀해요. 보세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하얀 색깔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최근에 12월 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갔죠. 중장기로 보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국 국채 금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내년에 물가 안 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게 커져서 그렇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해야 될 건 뭔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내년 실까 진짜 물가 뜰까?'라는 걸 우리가 저치를 해 봐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 왔어요. 뭐 아시잖아요. 저 이코노미스트 아니고 애널리스트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대신해서 열심히 해외 전문가들 페이퍼 읽어서 여러분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는요, 좀 그런데 이거 5천만 원짜리입니다. 5천만 원 페이퍼입니다. 일반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자료가 아니라 제가 저희 회사가 자문 고객을 위해서 별도로 연간 한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보는 독립 리서치 회사 자료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볼게요. 결론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하락 추세는 지속될 거다. 그리고 전반전 경제 환경이 여전히 물가가 하락한 쪽으로 자기들은 내년에 본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는 근거 첫 번째. 노동시장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가 사실은 센텐스 바이 센텐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년에 물가 부분에서 스티키 물가 잘 안 빠지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인건비, 두 번째는 쉘터, 주거비, 요 두 가지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첫 번째 얘네들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웨이지 그로스가 급여 상승률이 이제 4% 아래로 떨어졌대요, 증가폭이. 게다가 실업률은 다시 4%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뭐 절대 레벨은 아직 3% 되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인건 상승률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우리가 실직자가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이 결국은 또 현재 레벨보다 더 올라갈 걸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면 인건비가 큰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악화될 거라 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물가 다시 re-accelerate 되거나 또 물가가 안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쉘터입니다. 주거비. 주거비인데, 근데 이 주거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얘기를 여기가 쭉 해 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는 어떤 자료를 제시했냐면 첫 번째는 여기 마켓 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의 렌트 시장 증가율이 거의,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볼게요. 아파트 보니까 거의 증가율이 거의 0 이죠. 그리고 전체 신규 그 렌트 시장 인덱스도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켓 렌트 성장은 거의 0 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제가 임대업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콱콱콱 늘면은 우리가 좀 더 세게 부를 수 있는데, 거의 지금 플랫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터졌던 성장이 완전히 이제 플랫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요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검정 색깔이,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아파트먼트 리스트 베이컨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실률이거든요. 아파트는 공실률. 지금 공실률 최근 한때는 공실률 4% 밖에 안 돼 공실률이 한 7% 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굉장히 높은 거 아시잖아요. 뭐 제가 가끔가다가 그 커뮤니티 창에 올리는데 지금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18% 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오피스 공실률이 18% 인데 최근에 아파트 공실률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파트 공실률이 지금 7% 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또 하나는 인제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은 집주인들이 현재 이 뭐라고 하나 "임대 시장에 집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타이트한 것 같아요?"라는 질문했는데 요 하단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요 검정색 실선 라인은 쭉 꺾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tightness diffusion index라고 하는데 이게 아래로 갈수록 집주인이 판단하기에 '야 임대할 주택 되게 많은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는 그렇게 느끼면은 임대를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 요런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한 6 개월에서 1년 본다고 하면은 쉘터 부분 큰 문제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쉘터 부분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이게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내년에 걱정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관세 그리고 텍스 컷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BCA가 보기에는 이런 관세 정책 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재정 관세는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촉발 요인이지만 좀 긴 호흡으로는 디플레이션 요인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관세가 오래 지속되면은 반대편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카운터 어택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교역이 더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단 아주 단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지만 긴 호흡에서 디플레이션 요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내 감세하잖아요. 감세하는 부분인데 결국 감세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층이 뭘 원했죠? "어 플리즈, 플리즈 물가 좀 잡아 줘."라고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그렇게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물가를 인플레이션 잡아야 될 달라는 그런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기는 길었습니다마는 큰 그림에서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좀 구체적이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인데 왜 금리가 근데 뭐 "12월 달엔 금리는 왜 내려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떤 거죠? 자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경제가 확 나빠질 거에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축축축축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경제 좋다면서요. 근데 금리 12월 달에 왜 인하하지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있죠. 근데 이런 겁니다. 오늘 요 얘기는 쪼끔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요 금리 인하 전 기준입니다. 금리 인하 전 기준으로 지금 연준 금리가 4.5 에서 4.75고 중립값이 4.625 잖아요.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연준 발표문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restrict level 즉 경제에 부담이 주는 레벨. 즉 정리를 하면은 현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경제 자체가 현상적으로 지금 당연히 나빠서가 아니라 이 레벨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레벨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을 주는 레벨로 쭉 가버리면 경제가 결국은 많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주는 레벨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직관적으로 미국의 명목 성장률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률 연한 2% 하고 물가 한 2% 오르면은 최소한 연간 성장률이 4% 정도 된다 가정을 하면은 현재 금리 인하기 전 기준으로 12월 금리 인하기 전 기준으로 4.625 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브레이크가 더 위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제약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적어도 이렇게 이 명목 성장률보다는 금리 레벨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이 제약적 레벨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recalibration. 발음도 안 좋네요. 그냥 정책 수준의 재조정. 아까 정책 수준이 뭐였냐면 현재 레벨이 너무 제약적 레벨이기 때문에 이 제약적 레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명목 성장률 한 4%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제가 당장 나빠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고 경기 부양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책 재조정, 왜냐하면 현재 절대 금리 레벨이 명목 성장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제약적 레벨이기 때문에 이 제약적 레벨을 해소시켜 주는 레벨. 그러면 이제 4% 성장률보다는 조금 아래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리칼리브레이션인데,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연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인하 레벨이 아까 정책 금리보다는 하나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에서 3.75 잖아요. 그죠? 정책 금리가. 그러면 그거의 중간값이 3.875입니다. 3.875.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정책 수준 재조정이 중장기적으로 결국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내년에 1년 동안에 3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3.75에서 4.0이 되는 거고, 그게 3.875 잖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볼까요? 정말 놀라운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 말 연준 금리의 전망차가 얼마냐면 3.85 예요. 제가 방금 계산해 준 거 완벽할 같죠? 즉 시장에서는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약적인 금리 레벨에서 이걸 그 레벨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고, 풀어준다고 했을 때는 결국 성장을 4% 보다는 그보다는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 레벨까지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평균값이 3.875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딱 거기까지 예상하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요 레벨까지 시장에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도 제가 아까 그 리칼리브레이션 레벨, 내년 말에 재조정 레벨의 어떤 시장의 레벨하고, 그러니까 레벨과 목표 수준 레벨과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게 딱 고기만큼 빼기 했다는 얘기예요. 고기만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 있죠. 맞셈. 마셈의 이야기를 목표 시장 금리 그 최종 여기가 더 올라가면은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서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Yes sir. 있습니다마는 추세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본적으로 여기 연준의 시장 어떻게 해요? 연준이 전망한 내년 말 정책 금리의 컨센서스가 지금 3.85인데,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4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말까지의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4가 넘어간다는 거고, 4가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연준이 다시 제약적 레벨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기 아래까지 내려갈 거라 보고, 그러면 현재 레벨이 거의 좀 시장이 전망한 연준 금리에 올라갈 레벨에 거의 맥스까지 올라온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단순하게 제약적 레벨을 푼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풀 것이고, 그죠? 풀 것이고, 근데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푼다는 게 3.875까지는 최소한 풀 것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실제로 더 브레이크를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는 요인 3가지를 전망합니다. 첫 번째,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요, 금리가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난 8월 초에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때 엔켈이 청산되고 노동 데이터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쫙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심지어 50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즉 자산 가격 하락이,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년에 노동시장이 쿨링이 계속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노동시장 쿨링보다 오히려 자산 가격 하락 이벤트가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또는 맞물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 조사하면서 놀랐어요. 미국의 하우스홀드 가계, 지금 미국의 금년 3분기 주식을 갖고 있는 가계가 와 지금 무려 43%를 갖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10 중에 4명은 다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당장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 굉장히 비싸고, 근데 만에 하나 주가 깨지면 개인들이 바로 치명타를 딱 입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8월 달 사례를 보더라도 금리 인하를 더 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제가 좀 나빠지는 게 노동시장이 나빠진다라
요인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자산 시장이 하락해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4.4 정도고 또 금리 인하를 많이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할 때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설명드린 건 생략하고 간단한 요번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논고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미국의 전체 그 연간 세금 걷어들인 거에서 이자 비용을 얼마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때 2000년 2010년 후반대에는 한 7.5% 밖에 전체 세금의 7.5% 밖에 안 썼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국채 발행 물량도 늘고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재정 적자를 내서 지금 국채 발행하면 현재 금리로 발행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4% 중반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최근에 급격히 올라서 지금 전체 세금의 15% 정도를 좀 이자 비용을 내고 있었는데 예산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거의 20% 25%까지 올라갈 거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 제가 자세히 써머리 해 놨는데 23년 3분기 현재로 국채 등의 이자 비용으로 1.1조 달러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건 연방 정부 전체의 세수의 17%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구조 이게 어떤 연방 정부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둔다고 하면은 2030년 6년 뒤엔 무려 25%입니다. 나라 재정의 4분의 1을 이자 감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스캇 버센트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뜯어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금리가 높으면은 국채 발행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은 당연히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준 금리를 계속 떨어뜨려야 해당되는 국채 금리가 좀 낮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연방 정부의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동시장 쿨링. 노동시장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 더 둔화될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8월 3일 날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노동시장을 둔화될 거로 보지만은 그때 실업률 4.3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노동시장이 아마도 실업률이 상승하는 임계치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면 노동시장에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있습니다. 서플라이는 노동 공급이고 디맨드는 일자리잖아요, 기업들. 근데 내년 어떻게 되죠? 도널드 트럼프가 서플라이를 좀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불법 이민자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노동시장 보실 때 뭘 포커스해 보여야 된다면은 일자리, 디맨드 쪽 사이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특히 제 클래스 실전 클래스 하시는 분한테는 자세히 설명드린 거니까 아마 실전 클래스 부분은 아주 익숙한 부분일 텐데 아마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제가 가끔 가다 보여서 자세히 설명 안 드려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 부분 사이트를 보는데 이 일자리를 얘기할 때 결국 일자리와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일자리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자리 늘면 실업률이 줄어들잖아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요렇게 미국의 베버리지 커브라고 합니다. 아까 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자리가 이렇게 줄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또 일자리가 엄청 늘면 또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런 구조였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잡 오프닝 레이트라고도 하고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합니다. 즉 현재 아예 사람 못 구하고 있는 일자리 확률입니다. 그죠? 그랬더니만 보면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줄어들면은 실업률이 느는데 최근에 원래 이랬는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엔 좀 이상해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는 비정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 오픈 레이트가 빈 일자리 숫자가 7% 7.5에 있다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5%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늘고 있죠.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보시면 4% 수준에서 크게 안 늘었죠. 근데 지금 잡 오픈 레이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될까? 빈 일자리 수 잡 포스팅 계속 줄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어도 여전히 실질자가 멀쩡할까? 안 늘까? 라는 질문 들지 않으세요? 이거 힌트 주신 분이 있어요. 연준 후에 여러분 구글링 해 보세요. 크리스토퍼 와일러
연준 의원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그러니까 잡 오픈 레이트가 4.5 아래로 추세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잡 오픈 레이트 떨어져도 실업률에 거의 영향을 안 줬는데 4.5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실업률 잡 오픈 레이트 얼마일까요? 여러분 보셨나요? 현재 얼마일까요? 제 수업하시는 분 잘 알아요. 제가 그 빨라뜨리니까 얼마다? 4.6입니다. 거의 임계치 근처에 와 있죠. 한 번 4.5 내려가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4.5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 레이버 디맨드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일자리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동안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지금 실업률이 자극이 안 됐는데 이게 4.5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밀어붙인 쪽으로 자극이 될 것 같다. 그럼 결국 잡 오픈 레이트가 4.5 아래로 추세 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먼저 잡 오픈 레이트는 어디서 구하니? 어디서 보니? 궁금하실 거잖아요. 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어디서 데이터 발표하냐면은 졸트 데이터입니다. 졸트. 요 졸트. JOLT. 잡 오프닝 레이버 턴오버. 이 서베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채권 투자 학교에서 미국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가 주로 다 매달 첫 번째 주에 다 발표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발표되는 노동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Employment Situation Report. 이 데이터는 여기에 난팜 페이롤이 있고 실업률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전달 거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한 3-4일 전에 한 이틀 전에 발표되는 게 졸트라는 게 있어요. 방금 이 데이터죠. 이 졸트 데이터는 그거보다 한 이틀 전에 발표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졸트 데이터는 아까 Employment Situation 레포트는 1 month 전 건데 졸트 데이터는 2 months입니다. 즉 2달 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졸트 데이터 지금 4.6인데 지금 현재도 4.6인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4.6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현재 리얼 타임 데이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2달의 시차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잡 마켓 어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잡 포스팅.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잡 사이트. 미국 큰 잡 사이트가 인디드라는 잡 사이트가 있고요. 링크드업이라는 잡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리얼 타임 잡 오프닝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인디드의 토탈 잡 오프닝 보면은 빨간색 보시면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일단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요 졸트 데이터와 여기 빨간색과 검정색 데이터가 같은 방향 가잖아요. 근데 얘가 선행 데이터죠. 이게 현재 데이터. 이게 2달 이후의 데이터니까. 먼저 인디드의 토탈 잡 오픈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 특히 이 중에 뉴 오프닝, 신규 일자리 최근 더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링크드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링크드업을 보니까 최근에 검정색 보세요. 푹 떨어졌죠. 그럼 결론은 이게 2달 전 졸트 데이터는 2달 전이고 현재 이렇게 리얼타임 잡 오프닝 데이터가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두 달일지 2달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잡 오픈 레이트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소프트 랜딩 존이 상방 위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트리거 되는 거고 하방 금리 하단에서 다시 그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건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쿨링되는 사인인데 그 가능성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말씀 좀 드린지 다시 한번 서머리 하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최근에 내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연준 금리 인하의 종착역이 후퇴를 하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런 요인이 큰데 근데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다. 물론 연중 내내 영어로 범피하겠죠. 이렇게 안 떨어질 겁니다. 범피한데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는
잡힐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연준의 시장금리 레벨이 좀 올라와서 시장금리가 올라왔는데 현재 올라온 레벨이 3.875 정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준금리가 제약적 레벨을 탈출을 하고자 하는 최소의 레벨이다. 그죠? 어떻게 된다? 현재 명목 성장률 4% 인데 그러면 4% 보단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875가 4% 정도를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후퇴하지 않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금리를 내려야 우리가 제약적 레벨이 풀리는데 그 레벨이 3.875인데 딱 고 레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향후에 이 시장 예측된 것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세 가지 순서가 어느 쪽이 빠를지는 모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산 시장, 우리가 주식이 굉장히 많은 부분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딱 밀리면 오히려 이게 주식 시장 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이 부채가 너무 커지고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만약 금리를 높게 유지해 버리면은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재무부 지명자도 얘기했죠. GDP 대비해서 2028 년까지 GDP 대비 재무 적자도 3% 안에 줄이겠다 얘기했고 여기에 연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높으면 안 돼요. 국채 시장 금리가 높으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세요. 5% 6% 7%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연준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자 갚다가 다 끝납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다. 펀더멘탈이. 그러면 이 현재 시장 예측한 것보다는 내내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금리가 좀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올라간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긍정적 시각에서 어 '미국 국채를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